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차 과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죠. 네,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공법 과목을 처음으로 공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기초 과정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전공자가 아니면 어차피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겠지만 완전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무난하게 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할 거예요. 지난 시험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이죠. 2회 시험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어야 알겠지만, 한 3만 명 내외 정도 합격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 정도 합격한다면은 10명 중에서 1명 정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은 맞아요. 예,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또 체계적으로 1년 정도 준비를 하면은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문과정 첫 시간부터 여러분 처음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무난하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간히 또 학습의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그렇게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처음으로 들어보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동산이 뭐냐면은 한자로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민법에 부동산이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땅이죠.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죠.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또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로 이제 묶어서 편의상 이름을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을 묶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제 과목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것이 전부 이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들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이제 헌법은 아니죠. 헌법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이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그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이제 법률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법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률이 보시면 몇 개가 있죠? 네 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100여 개가 넘어요. 100여 개가 넘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학습해야 될 법률 이 4개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돼요. 네.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할 때 난개발하고 환경 파괴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속적인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행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이제 국토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장단기적으로 개발할 건지 미리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제 이용하고 개발 보존함으로써 이제 난개발을 막고 환경 친화적이고 이제 이렇게 먼 후대에까지 이렇게 지속적인 이제 국토 개발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법률 제목이 좀 길어요. 길어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국토 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약칭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국토계획법. 이 국토계획법이 그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이고 전체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여기서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해야 될 과목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은 이 12문제 중에서 최소 8문제, 9문제 정도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토교육법에서 8문제 이상을 맞춰버리면은 나머지 뭐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축법 이런 한두 개의 법률에서 그냥 속도마다 개판 쳐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도 국토교육법, 두 번째도 국토교육법,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네, 국토교육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국토교육법이 규정한 그 도시개발 사업과 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토교육법상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 이제 두 번째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에 출제됩니다. 6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수용 방식 들어보셨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건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건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6문제 중에서 보통 한 3문제 정도는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지난 시험에서도 한 3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2문제 정도는 상당히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하게 아주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수업 열심히 듣고 편안하게 준비하신다면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도시 개발은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됩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죠. 그죠? 네. 우리 수도권의 이제 신도시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될 거예요. 그 아파트를 건축하고 30년, 40년이 지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죠. 노후화되면은 이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도시 미관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을 재개발하게 됩니다.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한 법,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주로 이제 조합이 하게 되는데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조합이 되는지, 누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등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학습하시게 되고요. 제가 그 부동산을 이제 석사 과정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문제 출제되고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6문제씩 각각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국토의 그 가장 많은 면적이 임야죠. 산지가 제일 많잖아. 보이는 게 다 산지죠. 그죠? 그리고 산지 주변에 이제 도시 주변에 또 산지 아래에 보면은 들판, 이게 농지가 보입니다. 그 농지에 관한 법이 농지법이에요. 네.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 소유, 대한민국의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될까? 우리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해야 될까요? 도시인이 소유해야 될까요?
농업인이 소유하고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해야 될 땅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지는 이제 농업인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예외적으로 도시에 살지만 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상속받은 농지 등은 이제 비농업인 소유를 일부 허용하거든요. 이런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죠. 농지의 효율적 이용. 예를 들면은 도시인이 그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해두고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뭐 대리 경작 제도라든지 뭐 농지 임대차에 관련된 사용 내용 등을 규정한 농지 이용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런 농지는 절대 농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 그다음에 농지를 택지나 공장 용지로 개발하려면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이런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는 크게 소유 파트, 효율적 이용에 관한 파트, 농지 보존에 관한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몇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의를 드리지 않고요. 아마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한두 번 정도 농지법을 콕 집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국토교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4개의 법률을 이 과목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기대되고 설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건물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나중에 이렇게 대지를 취득합니다. 대지를 취득해서 보통 나대지로 소유합니까? 건축을 하게 됩니까? 대지는 대부분 이제 건축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건축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내 땅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지에서 건축을 하는 절차가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허가권자가 누군지, 허가 신청은 며칠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지, 허가받은 건축은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누구에게 가서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건물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건축법이고 출제 문항수가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두시면은 7문제 중에서 4문제 내지 5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법이 이제 건축법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납니다. 그래서 용도 분류라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건축물의 종류는 29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가 있다.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공동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나 주택지에 보면은 주변에 상가가 있죠.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주택가 인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중에서 좀 필수적이지 않고 또 그렇게 유익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야영장 시설까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모두 몇 개? 29개가 있어요. 그 29개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법이 기본법이고 그 건축법상 용도 분류된 건축물 중에서 주택으로 용도 분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뭐죠? 주택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역시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7문제가 출제되는데 건축법보다 그 출제 범위 분량이 훨씬 적고 네, 이해가 쉽기 때문에 또 전략 과목으로 통하는 그런 법률이 주택법이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절차, 건축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2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까라는 거죠. 네. 기준이 이거예요. 이것만 첫날이니까 그냥 잠깐 소개를 할게요.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은 단위가 뭘까요? 세대입니까? 호수입니까? 너네 동네 가구수가 몇 호야라고 하죠? 너네 동네 가구수가 몇 호야? 이 말은 그 지역은 공동주택단지입니까? 단독주택단지입니까? 단독주택단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위가 호입니다. 호. 그래서 단독주택은 10호 하면은 단독주택 10개를 말하는 거죠. 단독주택 20호 하면은 단독주택 20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호고. 너네 아파트 몇 호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단지는 몇 세대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네,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단위가 무엇이 되는 거죠? 세대가 되는 거죠, 세대. 그래서, 단독주택을 30호, 공동주택을 30세대, 그 미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많이 짓는 겁니까? 적게 짓는 겁니까? 적게 짓는 거죠. 이때는 이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 이상을 짓습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법 적용을 주택법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이제 승인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 등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이거죠. 1년 동안 공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무엇인가를 많이 외웠는데 가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구별을 못 하시니까 이제 불합격이라고 하는 실패를 한 확률이 높아지죠.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용도지기 뭐죠?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제도가 뭐죠? 라고 하면 허가권자는 외웠어. 허가 대상도 외웠어. 근데 개발이 허가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개요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공법 공부의 첫걸음을 잘 띄시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요 이해가 되면 나머지 제도는 보이고 따라온다는 거죠.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환지 계획 내용은 다 외우는데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무엇인가를 많이 외웠는데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를 말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실무에 나와서 손님이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환지 예정 기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고 얼굴이 뿔거럭 앉아서는 그 손님이 나를 믿고 몇 억짜리 아파트, 몇십억 아파트 계약서를 나하고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잠깐 개념을 이해해라. 그것으로부터 공법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좀 죄송한데 지난해 시험을 보고 올해죠. 아직까지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혹시 실패하신 분 떨어졌다고 지금 체크하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은 그런 분 중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작년에 쉽고 재미있게 암기 카드 만들어서 열심히 외우고 선생님 외우라는 거 다 외우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분,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믿고 딱 2번 정도만 강의를 들어봐요. 전체를 들어보시면은 공법은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무엇인가를 암기를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기본서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도 그 속에 합격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과목은 이렇게 해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 몇 개? 4개.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 2개. 이렇게 6개의 법률을 묶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중에 공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행정조직 체계죠. 행정조직의 체계 필요해요. 이걸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원리를 쫓아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체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행정부,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정조직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직 체계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인데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중앙행정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래요. 이게 시험 나오진 않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중앙행정기관장 하면은 중앙정부고, 중앙정부는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이제 정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국장. 국장이 누구죠? 공법 시험에 국장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약속하자고.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2개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이거 중학교 아마 1학년인가 사회책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는 5개가 있어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광역시가 몇 개 있죠? 우리나라에 6개, 6대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나가 울산광역시 이렇게 해서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 세종특별자치시를 앞으로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앞으로 특시라고 할 거예요. 특시가 어디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40대 이후에 학교 다닐 때는 제주도가 있었고 안에 함덕군도 있고 그죠? 제주시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서귀포시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 전부가 하나의 행정단위가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거예요.
그 제주특별자치도를 앞으로 뭐라고 하죠? 특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지. 이 도는 봐요. 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나머지 도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5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요. 이 5개를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시도라고 그래요. 시도. 그리고 이 5개의 행정기관장,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 5개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우리 그 방송에서 뉴스할 때 오늘 정부종합청사,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 회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가 여기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각 도지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시도지사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도지사라 하면 다음에 자를 말한다고 법에 규정된, 법으로 규정된 개념이니까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한 대로 개념을 생각하는 게 뭐죠? 리갈 마인드라고 합니다. 리갈 마인드.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개념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저별은 나의 별이야. 저별은 나의 별이야. 국어 시간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별은 나의 별이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법적으로 저별은 나의 별이다. 미친 거죠. 맞잖아요. 법적으로 미친 거죠. 근데 국어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적 표현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냥 시도지사가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를 법적으로 시도라고 하고 그 행정기관장을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상 시도지사의 멤버는 몇 개가 있죠? 5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청년의 눈을 봅니다. 청년이잖아요. 시도지사 하면 멤버가 어떻게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기초자치단체 하면은 시, 군, 구를 말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이걸 줄여서 그냥 시군구의 장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봐요. 이때 시군구 할 때 이때 시는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모든 도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평택시장, 오산시장, 광명시장, 안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계속 등장하니까 꼭 알고 들어가야 될 개념이라는 거죠. 다음에 행정조직체계죠. 네, 행정조직체계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과목은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그 문서의 형식으로 법 조문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 문서의 형식으로 법 조문이 있으면 성문법이 되는 거죠. 네. 그 성문법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법의 단계가 제일 이제 최고의 성문법은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요. 헌법 아래에 무엇이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아래에 무엇이 있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조례, 규칙 이렇게 가죠. 규칙 이렇게 가는데, 헌법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은 헌법을 공부합니까? 조례를 공부합니까? 법률을 공부합니까? 법률.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하면은 법률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좀 덜 중요하고 소소한 것은 그 밑에 하위 명령으로 규정하게 돼요. 이때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가 하는 그는 국어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명령은 대통령이 명령의 재정 주체가 되면은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지, 같은 말.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요.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법률이 위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또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부동산법 책은 법률과 명령 중에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총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명령은 뭐죠? 총리령이 되는 거죠.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면은 부령,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로 우리는 대통령령, 시행령과 법률 위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평택시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는 게 뭐죠? 조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는 각 시군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단위의 공인유도 시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재정 주체가 지방의회가 되는 거죠. 지방의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부동산공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죠? 헌법과 조례가 아니고 법률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첫날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의 체계였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과목에서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었죠? 4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마지막에 뭐죠? 농지법.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여기에 기본법 학습을 시작을 해보려고요. 국토계획법. 자, 할 텐데, 일단은 국토계획법은 약칭해서 무엇으로 부르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같이 해보셨죠? 같이 해봐요. 국토계획법. 이게 익숙해야 되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거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그 기본 이론 과정에서 진도를 4주 동안 강의가 진행돼요. 4주. 한 달 내내 국토계획법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농지법으로 이해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반복하셔야 될 게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4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게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싶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무슨 내용을 할까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이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선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전부 국토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해놓고요.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이때 이용은 개발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일정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중심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계획이, 국토개발계획이, 국토이용계획이,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단기적인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정계획의 종류,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종류, 그리고 그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게 바로 뭐죠? 국토계획, 국토계획의 체계가 되는 거예요. 체계가 뭐죠? 전체적인 구성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컨설팅을 잘 하시려면, 상담을 잘 하시려면, 이 지역은 지금은 임야나 농지 상태지만 20년 이후에 이렇게 개발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어야 상담이 되는 거 맞죠? 그 국토계획의 종류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거죠. 지금은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국토죠.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그 국토 개발의 기본 이념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 이 국토종합계획이 1차 국토종합계획이 1972년인가 시행됐죠. 시작이 됩니다. 1972년도에. 이때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저는 말 못해요. 1972년도에 이제 1차 국토종합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이 다 끝났고요. 몇 차죠, 지금은? 5차.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중에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10년 단위였을 때다가 지금은 20년 단위예요. 2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해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장기적으로 국토 개발 축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지역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개발하여 갈 것인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국토 개발의 방향과 목표를 알아보시고 싶으면 국토종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기본법이 있어요. 이 국토기본법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반,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개발의 기본 이념이나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다고만 가정하시면 돼요. 상징적으로.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연구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국토계획법상 이제 국토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하는데, 지금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하죠. 지난해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왔거든요. 올해 2021년도 32회 시험에서도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왔거든요. 그 대개 5년에 한 번 정도 빠질 정도로 1년에 한두 번 빠질 정도, 한두 번 빼고 매년 광역도시계획 시험이 나와요. 네, 그 광역도시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국토 단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다고 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냐면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X. 그죠? 전국토 단위의 계획이 아니죠. 뭐죠?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면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핵심. 그냥 쭉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책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년, 2년 공부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을 다 외우면 힘드니까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잖아. 키가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단어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생고생할 필요가 없던 거잖아. 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냥 그 공부하는 그분의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면 자격증 줘야 돼요. 그 모습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격증 줍니까? 시험 쳐야 됩니까? 시험 쳐야 되잖아. 근데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고 다 복사하고 문제집은 한 권에 부족하니까 두 권, 세 권을 보려고 하니까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장밀하게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 시험을 잘 보려면 생고생 안 하시려면 단순해야 돼. 심플하게. 심플한 내용을 반복해라. 그리고 문장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기억해라. 광역도시계획 키워드는 뭐죠? 광역계획이요. 이거 시험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X. 다하게 출제되죠. 그럼 여기 키워드는 문장을 외우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기억해야 됩니까?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거 하나가 키워드다. 그런 얘기죠. 문장을 외우지 말고 키워드를 기억해라. 이해를 전제로.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광역계획권이 뭘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는 뭐가 있죠? 저를 보시고.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는 뭐죠? 서울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가 뭐냐고요? 인구 문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잖아.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니까 환경 문제 생기죠. 주택 부족하죠. 주택 문제 생기잖아. 교통 문제 생기잖아. 교육 문제 생기잖아. 거기 현대 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잖아. 맞죠?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경기도 GTX 도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건설되잖아요. 경기도 GTX 건설 사업이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의 복잡한 도시 문제는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 광명, 고양, 파주,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되는 거죠?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평택이 발전하려면 인근에 안성하고 인근에 경기도 오산하고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단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연결은 쉬었다 해야죠. 잠시 휴식하고 2교시에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